네. 일단 여러분들 위에 점수 우리 총 30문항이니까 이따 쓰시고 날짜랑 이름 먼저 적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단어 시험의 범위가 굉장히 명확했죠. 다른 데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작품에서 많이 나오진 않고요. 옹위, 이번에 있는 옹위 같은 경우는 윗사람들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밥 먹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거는 어느 정도 조롱의 뉘앙스가 있다. 허랑방탕하다, 허무맹랑하다 할 때의 허랑이고요. 경부라는 요거 지금 대한제국 때 있었던 하위 경찰관 계급 중 하나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잖아요. 네, 대한제국의 역사라면 너무 이제 짤막하고 요거 일제강점기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뭐 족통 같은 비속어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같은 기침 보시면 여기에선 맥락상 자신의 인기척을 위한 헛기침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원래 의미는 소리도 크지 않고 힘도 들이지 않으며 자주하는 기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노인들, 힘없는 노인들이 하는 기침으로서도 아니면 쇠약해진 사람의 기침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15번에 이빈사 주의하세요. 그냥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절 인사의 반대말로서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시하는 절 인사가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조금 간단한 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7번의 몽치는 망치 아니고 몽둥입니다. 19번의 참예라고 하는 거는 참석과 같은 의미로 쓰였고요. 오사육시, 오사육시. 단명하고 또 죽은 자를 꺼내서 다시 죽인다는 얘기니까 도륙한다는 얘기가 정말로 심한 저주인 거죠. 이전까지는 뭐 나의 희망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직원 영감이 그런데 이렇게 바로 돌변하게 되는 거. 이것도 이제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다. 사리에 마땅하거나 가능함. 원래 뜻은 당, 요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당하다,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당하다, 요렇게 쓰는 게 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백결한 말도 앞에 붙자 하나만 붙이면 우리가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가권 이야기할 때 호주에게 딸린 식구라고 나오는데 호주란 말을 요즘은 이제 안 씁니다. 호주제 폐지된 지가 돼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세대의 주가 되겠고요. 상성은 원래 있던 성질, 본성이 완전 깨지고 없어진 거야. 그래서 미쳐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면면상고 얼굴만 바라본다. 자, 맞은 거 개수 헤아리시고요. 앞에다가 개수 적어주시고 개수 다 적어주신 분들은 우리 교재 지난번 숙제 있었죠. 태평천하 총 11문제였는데 네, 틀린 거, 틀린 문항 저한테 겐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응? 다들 겐톡이 없어. 다 맞았냐? 아, 이 녹화 중이라 욕을 해야지. 씨발, 뭐 하는 거야? 실제 검사를 우리 아메리칸 농장식으로 해야 돼. 어? 다들 흑인 노예 노래들을 내가 다음 시간까지 익혀올 거야. 뭐. 이거 삼촌한 녀석들이고. 해와 다음 시간까지 고. 오늘도 숙제가 있기 때문에 또 겹치면은 빡세집니다. 자, 일단 필기부터 해야죠. 자, 여러분들 76페이지. 자, 필기를 시작하시면 제가 ASMR처럼 해서 떠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여기 있는 인물들은 모두 다 윤씨. 아, 그래서 이 윤씨 일가에서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인물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윤종학 하나뿐이다. 나머지 인간들은 뭐냐? 탐욕스럽고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뭉쳐 있으며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윤직원 연관은 그런 사람이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태평천하 제목에서 보이는 태평천하라고 하는 단어죠. 윤직원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직원 영감은 손자인 윤중수와 윤종학을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손자들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보다 윤직원 영감이 결국은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자들에게 기대하는 신분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너희들의 호강이고 너희들이 잘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다? 실제로는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더 확대하려고 하는,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윤 직원 영감에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종학이 피검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전보가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윤 직원 영감은 부를 유지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좌절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면 표현의 측면에서 특히 서술 방식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경어책, 상대 높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가까이 가서 여기 있는 부정적 인물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독자와의 거리를 줄이는 거고,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얘네가 좋다 나쁘다라는 걸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독자들은 아 얘네가 나쁜 애구나라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걸 꼭 찍어서 직접적으로 쟤는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조롱하고 비꼬면서 밑에 나오죠. 풍자와 해악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판소리에서 많이 보이던 양상입니다. 판소리가 공연이 될 때는 보통 노래를 하는 창자가 청자에게 말을 걸거나 또는 청자인 관객들이 노래 사이사이에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호응하기도 하죠. 이 모습을 이 소설에서는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자, 이념의 대립을 다루고 있는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기 광장과 오늘 배울 가림운동 두 가지를 배울 때 저의 수업의 목표는 일찍 끝한 7클래스 정도 진행해 봤는데 현재 스코어 2번 아니 성공률이 몇 번째가 있어요? 1승 6패 1무 12.5% 오케이. 그거 나쁘지 않아? 12.5%면 할만하지. 여러분 가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여러분 앞부분에 줄거리 나올 때는 항상 주의하세요. 앞부분에 줄거리 허투루 짓지 않습니다. 이명준이라고 저게 나왔어. 근데 얘가 주인공인 것 같아. 잠깐. 나라고 하는 말이 없이 그냥 설명이 다 돼 있어? 3인칭. 서술자의 시점 반영해서 줄거리 만듭니다. 만약에 1인칭이면 무조건 나라는 표현 나올 거예요. 여긴 없네요. 그리고 이명준은 주인공이고 어떤 애냐? 아버지는 남로당 출신으로 월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키우다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아니야. 아버지의 친구가 있어. 아버지의 친구 꽤 여유로워. 그래서 이명준이 대학생이 될 때, 잠깐. 대학생이라고 하면 지금이야 뭐 길에서 체이지만, 이때가 언제냐? 일제감정기 끝나고 한국전쟁 전까지의 회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 대학생이 된다라는 건 굉장한 일이기도 해요. 얼마 없어. 근데 이 아버지의 친구가 대학생이 된 이명준을 돌봐줄 정도. 그때까지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 정도. 좀 유복한 거야, 여기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뭐 경찰서에 끌려가서 매맞는 게 너무 먼저 나왔는데, 먼저 윤혜라는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이 아버지 친구네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남자의 태식이가 이명준하고 친구야. 그리고 그 태식이한테는 동생이 있는데 자꾸 이름을 까먹어. 태순이는 아니었는데 있어. 근데 걔가 오빠 여소 받을래요? 해서 윤혜를 소개해주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한의 정보부에서는 이명준의 아버지가 꽤 북한에서 고위공직자라고 했다? 근데 그 집 아들내미가 남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물어보고 저 아버지 얼굴도 잘 몰라. 근데 며칠 한 2번 정도 끌려가서 조 터지고 조사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봐봐 아버지는 북한에 있고 어머니 안 계시고 피부치는 없는데 여기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이잖아. 근데 윤회가 약간 거리도. 그래서 야발 여기서 못 살겠다. 가자. 지금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뭐 아주 원활하진 않더라도 월급 지금만큼 빡세지 않고 배 타고 일하듯이 합니다. 자,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원래는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뭐 살다가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갔더니 그냥 60만의 중년 아저씨야. 젊은 여자 끼고 있고 이렇단 말이야. 일단 1차 실망했고 그래도 아버지 빼고 기자가 돼. 기자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도 자유롭지가 않아. 기자가 돼서 제 기억에는 이런 기사였어. 작업복을 비덕가진 소련한테 전량을 지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거 북한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으면서 뭐 어느 정도는 자체 기술로 이제 작업복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기사로 쓰려고 했더니 당에서 막는 거지. 안 돼. 왜요? 보라. 이렇게 쓰면 우리 인민들이 자존심에 가치가 하지 않겠어? 왜 그렇습니까? 자연스러운. 왜요? 자, 이렇게 쓰면 우리 인민들 말이야.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 되니. 이렇게 생각 없나? 그래도 이거 사실인데, 이래서, 이래서 결국 기자로도 못해먹게 되겠지. 여기 보면 공사장 인보람실로 얘기했는데, 토록스라고 집단 노동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노동의 가치를 좀 더 느껴보니까 공사장에서 이제 그 집단 이동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야. 그전까지 이런 육체 노동 하지 않았었다는 거야. 꼭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 다쳐. 사실 병원으로 가면 근데 뭐 팔이 부러졌나? 팔이 부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이거 보면 역시 될 놈들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명준은 확실히 잘생긴 것 같아.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국립발레단 소속 무용수 은혜가 간호봉사를 온 거야. 간호봉사를 와서 팔 부러진 이명준을 보고 서로 사귀기를. 될 놈들. 될 놈들. 자, 그리고 이제 뭐 간호봉사를 받으면서 나아졌겠죠? 나아지고 근데 은혜가 원래 뭐라 그랬어? 국립 발레단 소속의 무용수라고 그랬잖아. 발레하는 거냐? 네, 모스크바에 예술제가 있어서 자기 거기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유명준이 약간 싸했나 봐.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너는 안 갈게요. 그러고 밤에 가. 그러면서 가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준은 어떻게 됐냐? 북한군 장교로서 부산까지 내려왔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은혜를 다시 만나요. 은혜가 전쟁이 터졌는데 계속 춤추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은혜가 여기에 간호장교로 입대하게 되고 참전한 거야. 그래서 우연히도 여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가 임신을 했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니 전쟁 중에 임신이라니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52년생입니다. 한국 전쟁은 50년부터 53년까지 있어. 자, 그치? 가능하다. 개연성이 있는 얘기였어. 어, 은혜는 나와서 아니요? 그건이죠. 남한 여자친구가 이런 거기 음, 거기에서 만난 거지. 그리고 은혜가 전사. 네, 뱃속에 있는 딸과 함께 죽게 돼. 영주는 포로가 되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 거쳐 송환위원회에 서게 됐는데, 자, 이제부터는 그 송환위원회에 서게 됐던 그 내용입니다. 자, 명준.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방 안의 생김새는 어땠냐?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왼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인데요.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남한에 있는 북한군 포로니까, 어떻게 북한으로 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준은 여기에서 중립국을 선택하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거는 이제 협박이 아니지. 다 이제 설득해서 데려가는 거야.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고 이제 안 가겠다는 벌써 생각이 있죠. 동무 어느 쪽 중립국. 앞으로 이명주는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중립국이란 말밖에 안 해. 중립국 무세. 이거만 얘기할 거야. 왜 중립국을 고집하느냐? 제3의 국가가 중립국이죠. 이제 뭐 스위스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인도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이념이 따로 없고 이미 이 사람 이명주는 남한과 북한을 거치면서 남한은 너무 밀실만 있고 북한은 영국군이 광장만 있어서 온전하지 않다는 걸 간파했어.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지금 살아난 사람은 다 없고 아예 중립국으로 가버리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중립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북한 사람 약간 당황했어. 당황해서 어떻게? 자, 동무. 중립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자본주의의 나라요. 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해?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 이렇게 표현해. 근데 생각해보면 1960년대 중후반까지도 북한의 GDP가 더 높았고 지하철이나 이런 기반 시설들도 먼저 된 걸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시점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해서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하고 자, 이 자랑스러운 권리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역시 이명주는 중립국. 그 다음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요. 동무. 우리 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어. 벌써 솔깃한데? 연금 보장. 그런데 하나 더 있지. 일자리.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직업 벌써 보장해. 그리고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저요. 어떻게 안 넘어가지? 하지만 이런 이념의 허상을 알고 있는 이명주는 중립국. 자, 얘네들 회의하고 나서 이제 알았어. 아, 그거구나. 이명준이 태어나서 자란 거에 다 나만 있잖아. 그리고 지금 포로로서 잡혀있던 것도 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남한에 우리 있었으니 그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복이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서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 하지만 뭐다? 중립국. 솔직히 제안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얘네도 할 맛이 안 나지. 아, 중공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거지라고 설득 포기했습니다. 자, 여기 조심해.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해서 듣고 했다. 뭐, 중립국. 그러면서 뭔가를 상상하고 있어. 뭘 상상하냐면 자기는 지금 북한군 설득자들을 만났지만 또 반대로 저쪽엔 뭐가 있겠어요? 남한 설득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상상하는 게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야. 자네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네. 자,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막연한 얘기다. 너 그 해외에 나가면은 조국이 소중하고 애국자 된다는 얘기 못 들어봤니? 지금 나가서 제3국에 있으면, 중립국이 있으면 넌 그래서야 조국의 그 가치를 느끼면 늦어. 그리고 우리나라엔 뭐가 있다? 자유가 있잖아. 자, 설득논리, 조국애와 자유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명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중립국. 아, 내가 널 끌고 간다, 뭐 강요한다가 아니라, 같은 동포잖아. 같은 동포가 인도, 손으로 밥 먹는 그런 데 가서 고생하는 거. 여기 보기 좋지 않아. 그리고 우리 남한의 2천만 동포가 자네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감정이 호소했지만 역시 보다 중립국. 당신은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있죠. 고등교육, 즉 대학까지 마친 지식인이다. 조국이 지금 원하고 있다. 그래, 지식인일수록 아는 게 많으니까 보이는 게 많겠지. 그래서 불만이 많겠지. 지금 남한이 자리 잡기 전이라서 생기는 이 과도기적인 모순, 그것 때문에 조국 자체를 버리는 건 좀 오바 아니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이건 말이 좀 심하네. 여러분, 여기 보면 고등교육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고등교육 받아보셨어요? 받았지. 너네는 초등등 교육법에 저쪽으로 갖고 있어. 고등교육이라는 건 대학 교육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교 쪽. 근데 여기 말이 너무 심해서 내가 대신 미리 사과할게. 후설이네요. 대졸자.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큰 민족의 손실. 너희들이 약간 근데 서운할 수 있겠어. 내가 대신 사과. 아니, 애들 중졸이네. 중졸들이 이거 보는데 너무 좀 심해. 하지만 당신 아직 젊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일꾼이 되십시오. 야, 너의 가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설득 논리 세 번째. 조국의 재건에 너와 같은 지식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 근데 명준이 또 워낙 단호하잖아. 그래서, 약간 애정 공세로 바꿔. 보이니? 보여?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백 공격이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다. 마치 동생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네가 이제 남한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겠다.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하겠다. 너도 내 동생 같아서 그래. 너 오면은 내가 꼭 도와줄게.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라고 한다? 죽네. 나 필요 없어. 근데 이거 다 상상이에요. 남한에서의 설득은 상상이야. 그래서 혼잣말을 외든 나직이 말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설득 실패한 상태로 뭐 하고 있어? 그냥 포기했죠. 설득 포기했고, 명주는 나왔고, 나와서 명준 행동은 뭐다?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어. 그때 명준의 마음을 메모한 게 요거야. 통쾌함과 허탈감.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중립국을 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데서 통쾌함을 느껴. 근데 허탈함은 왜 느끼냐?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 주변에 지금 사랑을 할 사람도, 인간적인 교감을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은 결국 어디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제3국 중립국인 거거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이 이명준이 속으로 생각한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역삼각형이 이제 말하자면 이념이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현실인데요. 바다와 한 잔의 물.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뭐부터 시작해? 준다고 해서, 야, 너한테 바다를 통째로 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이 바닷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원대해 보이고 클 수 있지만 이걸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 한 잔의 물은 뭐냐?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담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째로 너희들한테 야, 바다를 줄게. 그래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 바닷물로 살 수 있는 그렇지 않잖아. 그건 뭐야? 그런 건 마술이다. 속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현혹시키는 것이야. 그걸 알면서도 그러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이념의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명주는 그 실체를 알잖아.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줄 거다. 깨달은 사람들, 이념의 허상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다? 아니, 이 감옥에 가둘 것이다. 즉 격리할 거다. 어떤 사람들과 이 아직 이념의 허상을 모르는 사람들과 격리할 거다. 격리시킬 거다. 왜? 이념의 허상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그러면 체제가 붕괴하고 체제가 무너지면 그 체제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사람들도 권력을 잃게 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요. 명주는 결국 석방된 포로 30명과 함께 이 삼천동급 파고루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어디로? 인도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난 이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사람도 없고 고국에서도 나왔고 그냥 단순 노동을 하면서 영혼 없이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갈매기 두 마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 갈매기 두 마리는 출항할 때부터 나왔는데 그때 명주는 저거 다 쏴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약간 피해 망상 같은 게 좀 생겨가지고 저 갈매기 두 마리를 보면서 저거 누가 날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선장한테 총 빌리려 한다. 내가 저 새 죽여야 되니까 총 좀 빌려주세요. 무슨 전쟁포를 이송하는 선장이 걔네들한테 총을 빌려줘야 그래서 안 돼.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신의 과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갈매기 두 마리의 의미가 바뀌어요. 뭘로 보이냐면 죽은 은혜랑 그 딸로 보이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 이 갈매기 두 마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위에 있지. 내가 갈 곳은 내가 지켜야 될 인간적인 교감과 사랑은 그 둘인데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없고 바다에 있어. 그럼 나도 이게 이 소설의 결말이야. 뒤에 단어가 몇 개 없으니까 다음번에 시험 볼 때는 몇 개 더 넣어야지. 자, 83페이지입니다. 자, 이명준이 생각하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명준의 이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남한은 남한의 체제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내세우냐면 자유거든요. 근데 자유를 내세우면서 부정하고,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도 그냥 용인하고, 탐욕을 부추기거나 역시 그것도 제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두는 방종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남한에는 뭐가 없다. 사회적 소통.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얘기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적 소통, 공적인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다가 자유롭다고 해놓고 이명준한테는 어떻게 했어? 너 아버지 뭐 하셨는데? 터뜨리죠. 다른 이데올로기 하나도 용인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자유냐? 밀실만 존재할 뿐 진정한 자유가 없다. 북한은 가보니까 어떠해? 혁명의 정신은 없고 자취만 남아있다는 평가를 해. 무산자를 해방시키고 계급을 철폐하고자 했던 그러한 의식은 사라졌어요. 그냥 명분만 남아서 이 허위로 가득 찬 명분만으로 개인의 자유와 삶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명분만 있는 광장만 존재할 뿐, 네, 개인의 사적 공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명준의 이상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 합쳐야겠죠. 광장과 밀실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념을 넘어서는 뭐야? 인간적인 교감. 이것이 인간의 삶에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인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 서술의 방식과 관련된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회상. 실제로는 이 타고르후에서의 2박 3일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타고르후에서 있던 명주는 뭐 하느냐? 회상합니다. 무엇을? 자신의 인생, 과거의 일련의 상황과 사건들을 모두 회상하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초점화자라는 개념인데요. 전시적 작가 시점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설명하진 않고 특히 이 소설처럼 명준이라고 하는 등장인물,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만을 주로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럴 때 이 명준을 초점화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준의 심리와 추상적 사색을 묘사 서술하는 독백적 진술이 많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뭐 여기 광장에 대해서는 이제 표면적인 것들은 했고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것들 소설 전체 내용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채예요, 부채. 부채는 뭐냐면 명준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삶과 운명을 마치 부채처럼 설명을. 그럼 어떻게 부채냐? 요 부채인데 부채에서 가장 넓은 이 코 있잖아요. 이 끝부분은 자신이 남한에서 자라고 성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선택지가 많았고 좀 더 자유로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신의 삶의 초반에 더욱더 자유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북한을 넘어갈 때 참전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왔을 때 뭐다? 마치 구체의 사북자리. 여기를 사북자리라고 해요. 이 이음새를.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 공간이 없는 곳이죠. 넓었던 이 삶의 자유와 선택지가 있던 공간에서 이제 이명준의 삶은 어디까지 온 거야? 한 발짝 더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선택지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갈매기 아까 말씀드렸죠? 두 마리의 갈매기. 명준의 의식, 명준의 생각이 투영된 대상 둘이에요. 누구야? 은혜랑 그리고 딸. 이들은 어디에 있다?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죠. 근데 여기를 이상적 세계라고 놓은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삶에서 필요한 이상적 세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이 은혜와 딸처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적 교감의 대상이 있는 곳이야말로 이상적 세계.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들은 모두 죽었고 갈매기는 어디 위에 있다? 바다. 푸른 광장입니다. 다만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작품의 제목도 그렇고 아까 광장과 밀실 얘기할 때도 그렇고 광장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그래도 광장 북한에 광장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북한이 좋다는 뜻인가? 그딴 게 아닙니다. 이 푸른 광장은 바다 이상적 세계를 나타내는 건 맞지만 여기서의 광장이 이 광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광장과 밀실할 때의 광장과 여기 있는 푸른 광장은 차이가 있다. 저 광장은 공공의 공간이고 사회적 삶의 공간이고 밀실은 개인의 어떤 내밀한 공간이다. 그래서 모든 이상적인 사회는 이 두 개가 잘 조율되어 있고 공존해야 한다는 게 심적인 가치고, 근데 이런 이념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인간적인 교감이 된다라는 게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오늘 뭐 페이스 충분한데? 어. 음. 근데 광장보다 훨씬 쉽지. 광장은 어떤 비유와 은유가 많고 개인의 사념적 지식들이 많다면 여기는 일상이니까. 자, 아,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 연작 소설의 한 편 이름입니다. 배경이 그래서 여기 부천시 원미동. 지금은 경기도에 속해 있고요. 여기 약간 예전에 인천에 속해 있었다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7, 80년대의 시점에서는 뭐냐면 서울에 진입해 있다가 밀려난 사람들이 오는 거. 그러니까 밀려난 거. 또는 서울로 들어가려다 서울 너무 비싸. 이런 거.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와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도 어때요? 서울의 새빵살이를 전전하다. 어렵게 부천의 연립주택을 장만했다. 서울의 새빵살이를 왜 전전해요? 서울에서 집을 사자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서. 거기에서는 이제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가,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단다, 얘들아. 그래서 세입자가 최소 2년 정도는 자기가 여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고정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걸 다시 이제 재계약해서 총 4년까지를 머무를 수 있어. 이제는 그게 없어. 다음 달에 강동 빼도 이게 가능하던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살기가 힘든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던 이 그와 아내가 부천에 연립주택을 아예 산 거야. 샀는데 문제가 많아. 좀 약간 노후된 것도 있고 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자꾸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계속해야 돼. 그러다가 욕실 바닥에 물까지 새가지고 여러분 욕실 바닥에 물 새는 거는 이게 새나보다 마르겠지가 아니에요. 바닥에 새면 아래층에 물이 흘러 내린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쪽에서 물어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큰일 터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거 공사를 한 거. 그 이웃에 지물부치 주씨의 소개를 받아서 임씨한테 공사를 맡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와 아내는 약간 사기당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어 보통은 이렇게 공사 없을 때 뭐 어떤 일들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연탄 배달 주로 합니다. 그럼 집 수리를 맡겼는데 본업이 연탄 배달이요? 아 이거 조졌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랬는데 뭐 공사는 좀 생각보다 임시가 잘 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서울에서의 새빵살이 얘기가 잠깐 나오는. 서울에서 살 때 그 끝없는 허둥대, 떠돌아다님의 정처없음.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나가라면 나가야 되니까. 그럼 또 나가란다고 길에서 살 수는 없잖아. 지금 이 집에는 라고 하는 집주인의 어머니와 아이들 둘이 있고 아내가 있단 말이야. 내 식구가 살고 있어.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데 이사 가고 또 다른 데 이사 가고 자꾸 했던 거지. 그런데도 그래서 지금 결국 뭐 했어? 연립주택을 샀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게 여유가 없고 뭔가 자꾸만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조급함이 생겨. 왜? 서울로 가고 싶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 당시가 아니라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어떻대? 생각하면 참 가당찮은 일이야. 이 가당찮은 일이었다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인데 그 당시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이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떻다? 가당찮은 일이었다라는 거지. 어렸을 때 했던 일인데 후회하는 건 있니? 어렸을 때 뭘 배웠거나 했는데 후회하는 거 있나? 너무 일찍 술 마신 거, 술, 담배 너무 일찍 라고 한다면 가정이네요. 그렇게 일찍은 아니던 것 같은데 불법이긴 했지. 근데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아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지금이야 담배도 끊었지만 이런 거야 이런 거. 지금 시점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그렇다. 그때야 뭐냐 뭐 빠지고 내가 피는데 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안 그런 생각이지. 그게 안 핀다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폈지? 자, 뒤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최근에 넷플릭스 레이디 투어 보니까 맛있는 결핍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참 공감해. 여기 이 사람들 지금 서울에서 못 살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는 은근히 우월감이 있어. 못 살아서 생기는 우월감이 아니라 일단 자기들보다 더 못 배우고 더 가난한 사람들도 서울 사는데 왜 우리가 못 살고 있지? 씨,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또 나오고 가짜는 느낌이 나오고. 근데 이러한 생각의 전제는 뭐냐면 서울은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게 전제. 근데 왜 우리는 못 갔지? 우리보다 못한 애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우월감. 그리고 그걸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이 평가 있죠. 가짜는 느낌. 이거지.
그러면서 자신들은 꽤 괜찮다고 생각해. 특히 이 집주인은, 나는 그래도 튼튼한 회사의 월급쟁이고,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하는 거. 이거 보여? 그래도 나는 괜찮아. 저기 있는 임씨처럼 겨울이면 연탄 배달에 여름 오면 공사판 막리를 해야 되는 처지와 나는 달라. 그러니까 남의 불행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 보면 약간 그렇게 정남이가 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여기 원미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모습들 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이 교과서에 실리고 엄청난 히트를 했는데, 그리고 작가도 원미동 살았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비판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원미동 약간 쓰레기 동네처럼 이렇게 해놓고, 인성들 다 약간 문제 있는 것처럼 해놓고, 본인은 이제 이걸로 돈 잘 벌어서, 저기 서울의 평창동에 살아.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가. 약간, 그, 그런 거 알아? 공영방송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약간 언덕에 보면 담장 개 놓고 들어가 보면 정원 쫙 넓고 개새끼 두 마리 뛰어다니고 파라솔 있고 그런 거 있지. 어. 요즘 이렇게 막 저기 뭐야 OTT에 나오는 재벌집들은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거기 말고 그 옛날 재벌집 거기가 평창도. 저도 한 번 가봤어. 네. 진짜 그렇더라고. 자, 임씨에게 잔뜩 당했다고 믿고 있는 아내는 그러니까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아, 연탄 배달하는 애가 지금 여기 공사한다고 여기 그뭐 가격도 이 견적이라고 하죠. 미리 이렇게 떼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고 이상 눈탱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점심상을 내놓을 때까지도 얼굴 굳어 있고요. 밥상 가져왔는데 밥상에 지금 밥그릇이 두 개뿐이야. 그의 몫의 식사는 함께 준비하잖아. 남편.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아, 나한 새끼 씨발 뭐 의지 같은 거 알아가지고 이거 못 만나는 이거 씨발 이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겸상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인부들은 다른 인생. 남편은 우리 쪽. 아유 어디 누가 나랑 같이 밥을 먹어요. 남편 무시하고 이거 아니야? 자, 근데 이 남편은 약간 이런 게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내 밥도 가져와 그냥 같이 먹어. 아내는 아니 며칠이야 또. 자, 아니에요. 뭐 먹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따 어머님하고 같이 드세요. 하지만 아시죠? 이것 때문에 또 임씨가 오히려 배려해줘요. 아예 저희가 또 옷도 먼지투성이고 해가지고 민망하네요. 하지만 이 시대는 보다 7, 80년대 가부장. 어허 무슨 말씀? 아 얼른 내 밥 가져와. 그래서 아내는 마지못해 밥과 숟가락을 사랑에 놓았고 그리고 이 일하는 임씨와 왜 두 명이냐면 임씨도 있지만 또 누구 있어? 젊은 자병부가 있어. 시다, 보수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얘가 편식하고 있어. 아 이게 그건가? MG 노가다 이런 건가? 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대 배경이 7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격고 아, 58년도쯤 될 것. 베이비 부모 세대이. 자, 고되게 일을 하는 임시의 모습들 보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젊은 자백부가 지금 편식하고 소시지만 먹고 있어. 골라 먹었잖아. 그래서 약간 아이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한 소리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오히려 젊은 자백부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딴 집은 그래도 막 간식으로 카스테라랑 우유도 주는데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없구만. 버스. 근데 임 씨는 그냥 아이 그냥 그래 뭐 할 말이 있나 그죠? 자 그러면서도요. 자 뭐 배심 얘기가 한번 나왔어. 배심. 요 배심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배심에 대해서도 그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배심 같은 건 오히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든든하게 먹어서 힘쓸 일이 없으니까. 자신은 뭔데? 사무직 있잖아. 화이트 칼라라고. 이런 개심이 필요한 거. 든든하게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건 누구다? 블루 칼라다 이거지. 나랑 다른 존재다 이거지. 이런 우월감, 왜곡된 우월감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 나옵니다. 근데 손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굳은 살 같은 게 마냥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런 일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한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원래는 농사 짓고 살던 농사꾼이었는데 아시죠? 이촌향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일자리 찾아서 도시로 왔어요. 땅 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장사를 해보겠다고 뭐 생선 장사나 여기 뭐 고추 장사 뭐 이런 거 해봤는데 다 망했습니다. 자, 식사 다 해서 식구땡이에요. 은하수한 대비. 이건 나도 못 배웠어. 언제까지 나왔지? 이게 1980 이거 나오고 이거 단종되고 88 담배 나오고 그랬을걸? 자, 그러다가 이제는 미천 다 떨어졌죠. 돈이 없으니까 뭐 해? 이제 뭐 미천 털리고 부천으로 와서 여기에서 뭐 얼음 장수, 채소 장수, 게 장수, 번데기 장수 이거 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근데 장사를 해보니까 미천이 다 들어가고 안 팔리면 재고로 남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또 자식들도 네명이에요 쓰이는 돈도 많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들. 그러니까 미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페이를 받는 걸 찾아서 하는 거지. 뭐 뺑기쟁이, 요거 페인트, 미쟁이 여기 마감하는 거, 보일러쟁이 다 해봤다. 잡부가 필요하면 잡부하고 도배 필요하면 도배하고 연탄하고 그러니까 돈 되는 일 이것저것 그냥 열심히 살면서 다 했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 얘기를 다 듣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걸 보면 이런 걱정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견적 부풀리기 하고 공사에서 돈 남기는 게 이렇게 하면서 배운 나쁜 기술인가 보다. 이미 나쁜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좀 더 그 얘기를 더 듣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지하실에 꾸며놓은 단칸방에 하루 두 끼는 100원짜리 라면으로 때우는 그런 임신의 가족의 상황도 듣게 되죠. 지하 단칸방에 6명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끼씩은 라면 먹으면서. 근데 첫째 딸이 그 농구 같은 거 좀 잘하고 키도 크고 순발력도 있고 그래서 어 운동화 사주고 싶고 맨날 라면 이렇게 하루에 2번 먹으니까 곰국 끓여주고 싶고 요게 이제 임씨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 자, 그런 임씨인데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그와 아내가 다 임씨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입맛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줄거리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공사비를 부풀려서 좀 말하자면 우리 눈탱이를 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 슬슬 끝나가는데 MC가 혹시 또 수리할 거 있으면 제가 온 김에 좀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는 이제 이 새끼가 또 끝까지 빼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요. 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저기 물새는 옥상 방수 작업 해주세요. 임씨는 일하고요. 젊은 일꾼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퇴근해 버렸어요. 원래 또 노가다는 저기 야리끼리로 일찍 끝나면 모를까 퇴근 시간을 딱 맞춰줘야지. 근데 이제 간 거야. 가서 이제 집주인인 그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실내 공사야 상관없지만 방수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이 방수 공사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었던 거야. 그런 공사 약간 쉬는 짬에 물어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공사 인력 시장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인력 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뭐하다 하려면 이렇게 현장 보내주고 하잖아. 비 오면 안 해요. 비 오면 안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면 공사.
하다가 비가 내리면 고민해보고 이제 일찍 돌려보내거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사일이라고 하는 건 비 올 때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 거야. 이렇게 일하시는데 비가 오면 뭐 하세요? 아, 비 올 때 저 가리봉동 가야 됩니다. 가리봉동이 왜요? 여기서 안 알려줘. 여기서 안 알려줘. 나중에 나와. 일단 이 사람이 비 올 때는 어디 간다? 가리봉동에 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목이 정해졌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얘기가 나왔죠? 예,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 누구? 임시. 근데 그렇게 힘든 형편이니까 반드시 비 올 때 뭔가 하긴 할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직 대답은 안 들어왔죠. 자,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복잡하게 써 있지만 우리가 공사 어떻게 했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까다롭구나, 빡세구나. 자, 그리고 아내는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일 대충 하지 않나 이런 걸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감시하던 아내도, 아, 이제 그냥 뭐 그쯤 했으면 대충 하세요. 이럴 정도. 시간도 많이 늦어가고 있고. 그런데 임씨는 뭐다? 어,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 깨끗이 손바닥에 없죠.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처음엔 계속 이 사람들이 돈만 챙기고 일은 대충 하고 날림으로 해서 자기들 사기당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선입견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 굳은 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바깥한 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게 됐다. 이거는 그의 심경이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야? 작가의 소망이지. 어떤 소망? 노동에 충분한 대가가 있었으면 하는, 보장되었으면 하는 작가의 소망이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을 면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지. 자, 인성 또 볼게요. 인성.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사하는 사람이 힘든 거잖아. 시간도 더 늘어나고 애초에 처음부터 견적을 냈기 때문에 공사비를 더 받는 게 아니야. 처음에 견적 냈잖아. 그 돈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공사를 꼼꼼하게 계속 시간이 가더라도 해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애들과 놀아주던 할머니, 이 집주인의 어머니죠. 나와가지고 아유 젊은 사람이 아들뻘이니까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네, 복 받을 거야,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어떻게 들어? 아, 예,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무릎 꿇고 들어. 왜? 공주는 이거 약간 좀 우리 어렸을 때는 약간 있긴 했었다. 어른 말씀하시는 무릎 꿇고.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의 됨됨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이제 술 한 잔씩 하면서 공사 이제 마무리되고 술 한 잔씩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술 먹고 그러니까 약간 나이나 뭐 이런 것들 호구조사 이렇게 약간 들어가잖아. 집주인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주인이 어리거든요, 한 살. 임씨보다 자기가 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이게 가오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임씨가 너무 열심히 사는데 솔직히 형편은 임씨보다 내가 낫잖아. 이 집주인이 훨씬 낫잖아. 아까 계속 우월감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그럼 미안할 것 같아. 나이가 자신이 더 어린데 집도 더 지금 여유 있게 살고 그러면 왠지 좀 미안한 거 같아.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그 할머니가 덕담을 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살림이 더 나아질까? 자기는 그런 확신은 또 없는 거예요. 위안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사장님 금년 몇이시죠? 저는 토끼띠 36입니다. 근데 나이를 지금 뒷준이 속이고 있어요. 한 살 올렸어. 사실은 토끼띠가 아니야. 용띠인데 한 살 올렸어. 아, 우리 동갑이네요. 이렇게 올렸어. 근데 이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뭐다? 미안해서. 미안해서. 자, 그 다음에 뭐 팔자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 보이세요? 사모님, 내가 뽑아드린 견적서 좀 주세요. 돈 좀 바꿀게요. 아, 공사 좀 더 했더니 역시 올라간 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봐봐, 밑에 임씨가 여기 보면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여기만 보면 정말 비싸졌나? 아니에요. 위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4만 원 빠지고요. 시멘트 이거 안 들었고 올해 안 들었고 용갈차도 빠졌고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까 이거 빠지고 이 얘기 뭐야? 원래 견적 냈던 거에서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원래 견적 내줬잖아. 임시가. 근데 거기에서 지금 실제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 딱 빠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가 원래 의심했던 거랑 너무 달라지니까 자책감을 슬슬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7만 원이 되었어. 7만 원. 맨 처음 견적은 얼마였냐? 18만 원. 반값도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세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시세로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한300 들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한 130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왜요? 이건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 막 들어갔어. 그럼 130을 훔치게 되네. 그전까지 이 사기꾼 새끼 내 눈탱이 치려고 뭐 이런 생각했다가 이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런데 오히려 돈을 저희가 알아서 좀 더 드릴게요라고 하니까 아하 사장님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 무리시면 안 됩니다. 과정도 다 받았고요. 혹시 뭐 챙겨주시고 싶으시면 겨울에 저 연탄 배달하니까 연탄 달 때 저희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생각보다 더 착하잖아. 의심했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 반성하게 되었어. 이런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흔쾌히 한 서비스보다 너무 그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게 느낀다라는 게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제목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로 합시다. 이거죠. 아까 비가 오면 공사는 모두 중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비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가리공동에 가야 된다 그랬죠. 가리공동에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연탄 배달한다 그랬잖아요. 연탄 값을 떼인 적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스웨터 공장 사장. 돈 잘 벌어. 심지어 이사 갔어. 지금으로 따지면 한남더 힐로 이사 갔어. 다리공동에는 맨션 아파트로 간 거야. 그럼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돈 없다고 안 지내. 비 올 때는 일을 못 한다 그랬죠? 그럼 비 오는 날에 거기 가서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촉촉한.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역시 그만한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또 단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단어가 꽤 많으니까 여기서 뭐 추가로 더 내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 그럼 숙제가 있겠죠. 숙제는 당연히 53번이었나?
네, 53번, 154페이지 53번까지 풀어오시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 잘 해오시고, 배정수 2승 추가. 그냥 1승 추가해서 2승 되었고요. 이제 숙제 안 해오는 또 나이스. 다음 시간까지 같이 다 해서 풀어오세요. 끝.